1918년 한 오스트리아 병사가 전쟁 중 배낭에서 노트를 꺼냅니다. 그 안엔 세계 철학사를 뒤흔들 문장들이 빼곡했죠. 그는 왜 전쟁터에서 책을 썼을까요? 그리고 왜 완성 후 모든 걸 버리고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을까요? 1889년 오스트리아 빈 알레가세 19번지 유럽에서 손꼽히는 부자 저택. 칼 비트겐슈타인의 집엔 요하네스 브람스가 피아노를 치러 왔고 구스타프 말러가 저녁을 먹으러 왔으며 파블로 카잘스가 첼로를 연주했습니다. 루트비히는 8남매 중 막내. 아버지 칼은 오스트리아 철강 산업을 장악한 거물. 록펠러, 카네기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부자였죠. 하지만 이 집안엔 규칙이 있었습니다. 약함을 보이지 마라. 예술은 취미일 뿐이다. 비트겐슈타인 가문은 강해야 한다. 1902년 5월 첫 번째 죽음. 한스 비트겐슈타인. 피아노 신동이었던 그는 아버지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쿠바 아바나에서 실종. 자살로 추정되지만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1904년 5월 2일 두 번째 죽음. 루돌프 비트겐슈타인. 베를린의 한 술집에서 피아니스트에게 특정 곡을 연주해달라 부탁한 뒤 청산가리를 마시고 사망. 1918년 10월 세 번째 죽음. 쿠르트 비트겐슈타인. 1차 대전 말기 오스트리아군이 총퇴각하는 혼란 속에서 전선이 붕괴되자 스스로 머리에 총을 쏩니다. 8남매 중 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칼 비트겐슈타인은 냉혹했습니다. 그의 교육 철학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마라. 학교는 아이를 약하게 만든다. 루트비히는 14살까지 집에서만 교육받아서 친구가 없었습니다. 또래와 어울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의 후일 회고록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다른 인간들과 다르다고 느꼈다. 그게 우월함인지 결함인지 알 수 없었다. 1903년 14살 아버지가 마침내 허락합니다. 린츠의 실업학교 입학. 그곳에서 비트겐슈타인은 한 그부를 만납니다. 아돌프 히틀러. 같은 학년, 며칠 차이 나는 나이. 둘은 서로를 기억했을까요? 역사는 침묵합니다. 1906년 베를린 공과대학 입학, 기계공학 전공. 1908년 영국 맨체스터로 항공공학 연구. 연을 이용한 기상 관측 장치를 개발합니다. 프로펠러 설계를 위한 수학 공식을 보다가 비트겐슈타인은 멈춥니다. 이 공식은 왜 참인가? 수학적 진리는 발견인가, 발명인가? 1 더하기 1은 2인 것은 왜 증명이 필요한가? 그는 수학의 기초 문제에 빠져듭니다. 프레게의 산술의 기초를 읽습니다. 러셀과 화이트헤드의 수학 원리를 읽습니다. 그리고 결심합니다. 나는 철학자가 되어야 한다. 1911년 22살 비트겐슈타인은 케임브리지로 향합니다.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의 연구실 문을 두드립니다. 1911년 러셀의 일기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점심 식사 후 알지 못하는 청년이 나타났다. 그는 거의 말이 없었고 내내 긴장한 듯 보였다. 나는 물었다. 논리학을 공부하러 왔나? 그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럼 왜 항공학을 그만두었나? 제가 완전한 바보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바보라면 항공공학이나 하겠습니다. 바보가 아니라면 철학자가 되겠습니다. 그걸 알려주십시오. 러셀은 당황했습니다. 논문을 하나 써오게. 그럼 자네가 바보인지 아닌지 말해주지. 일주일 후 비트겐슈타인은 논문을 들고 나타납니다. 러셀은 첫 문장만 읽고 말합니다. 자네는 바보가 아니네. 항공학은 그만두게. 자네는 천재일세. 하지만 비트겐슈타인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1912년 러셀의 편지의 내용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11시에 내 방에 와서 1시간 동안 방 안을 왔다 갔다 하며 침묵한다. 나는 물었다. 논리학에 대해 생각하는가? 아니면 자네 죄에 대해 생각하는가? 둘 다요. 그가 대답했다.
그러면 나는 그럼 논리학에 대해서만 생각하게 라고 말한다. 1913년 9월 친구 데이비드 핀센트의 일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저녁 자살에 대해 이야기했다. 루트비히가 말했다. 내 인생에서 거의 매일 한 번쯤은 자살을 가능성으로 생각했다. 그는 내가 자살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자 정말 놀라워했다. 1913년 10월 비트겐슈타인은 노르웨이 스콜덴으로 떠납니다. 피오르 깊숙한 곳, 외딴 오두막, 전기도, 난방도, 이웃도 없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은 러셀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나는 혼자여야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케임브리지에선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의 말소리가 내 머릿속을 어지럽힙니다. 그는 완전한 고독 속에서 논리학과 씨름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살 충동과도 싸웁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일기를 암호로 썼습니다. 이 암호 일기는 1960년대에 해독됩니다. 그 안엔 그의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동성애적 욕망, 자기 혐오, 자살 충동. 오늘도 나 자신을 죽이고 싶었지만 논리 문제 하나가 풀리지 않아서 살기로 했다. 내가 사는 이유는 단 하나다. 진리를 발견하는 것. 나는 더럽다. 내 안의 욕망이 나를 파괴한다. 하지만 이것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다. 철학이 그를 살렸습니다. 1914년 8월 1차 대전 발발. 비트겐슈타인은 자원 입대합니다. 가족들은 반대했습니다. 넌 부잣집 아들이야. 면제받을 수 있어. 하지만 비트겐슈타인은 고집했습니다. 그는 친구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나는 죽음 앞에 서고 싶다. 그래야만 내가 진짜 인간인지 아니면 그저 생각만 하는 기계인지 알 수 있을 것 같다. 그는 죽음을 통해 자신을 시험하려 했습니다. 1914년 가을, 비트겐슈타인은 크라쿠프의 한 서점에서 톨스토이의 복음서 요약을 삽니다. 그는 이 책을 항상 배낭에 넣고 다닙니다. 동료들은 이 책을 복음서가 아니라 비트겐슈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만큼 항상 들고 다녔죠. 그의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톨스토이를 읽으면 살아야 할 이유가 생긴다. 선해지고 싶다. 하지만 나는 선해질 수 없다. 전쟁 중에도 비트겐슈타인은 노트에 철학을 씁니다. 폭격 속에서, 참호에서, 동료들이 죽어나가는 와중에 1916년 일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중대원 3명이 죽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게 기적 같다. 하지만 나는 논리학에 대해 생각한다. 이게 미친 짓인가? 그는 7권의 노트를 채웁니다. 이것이 훗날 논리철학논고가 됩니다. 1918년 비트겐슈타인은 이탈리아 전선으로 배치됩니다. 아시아고 전투에서 그는 폭격 속에서도 관측 임무를 수행합니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그에게 용맹 훈장을 수여합니다. 하지만 비트겐슈타인은 무관심했습니다. 훈장 따위 무슨 의미가 있나? 나는 그저 내 일을 했을 뿐이다. 중요한 건 내 책을 완성하는 것이다. 비트겐슈타인은 이탈리아군 포로가 됩니다. 카시노 인근 몬테 카시노 포로 수용소에서도 그는 씁니다. 1918년 여름 드디어 책을 완성합니다. 말할 수 없는 것에 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 1919년 수용소에서 비트겐슈타인은 러셀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친애하는 러셀, 나는 책을 완성했습니다. 원고를 동봉합니다. 이 책이 출판되지 않으면 내 삶은 무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책을 이해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당신조차도. 러셀이 원고를 받고 답장합니다. 자네는 천재일세.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나조차 이 책의 절반밖에 이해하지 못했네. 이 책은 중요하네. 반드시 출판되어야 하네. 하지만 출판사들은 거부합니다. 너무 어렵다. 독자가 없을 것이다. 상업성이 없다. 러셀이 직접 나섭니다. 서문을 써주겠다고 제안합니다. 1921년 드디어 독일 학술지에 게재됩니다. 1922년 영업한 출판. 비트겐슈타인은
29권의 샘플 도서를 받습니다. 하지만 러셀의 서문을 읽고 분노해 러셀에게 편지를 씁니다. 당신은 내 책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의 서문은 틀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출판되었으니 어쩔 수 없군요. 출판 후 비트겐슈타인은 선언합니다. 나는 모든 철학 문제를 해결했다. 친구들은 당황합니다. 무슨 소리야? 비트겐슈타인은 답변합니다. 내 책을 보면 알 것입니다. 철학의 모든 문제는 언어의 오용에서 비롯됩니다. 나는 그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더 이상 철학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철학계를 떠납니다. 1919년 비트겐슈타인은 아버지의 유산을 모두 포기합니다. 톨스토이의 요약복음서를 읽고 깊은 감명을 받아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막대한 유산을 형제들에게 나눠주고 상속받은 유산의 상당량을 오스트리아의 예술가와 작가들을 도우려고 기부하였습니다. 당시 가치로 환산하면 수백억 원. 친구들이 묻습니다. 왜? 비트겐슈타인은 대답합니다. 돈은 인간을 타락시킵니다. 나는 순수하게 살고 싶습니다. 가난해야만 정직할 수 있습니다. 그는 무일푼이 됩니다. 1919년 가을, 비트겐슈타인은 빈 교사 양성소에 입학합니다. 30살 철학 박사가 초등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 공부합니다. 1920년 7월, 교사 자격증 취득 후 그는 클로스터노이부르크 수도원에서 정원사 조수로 몇 개월간 일합니다. 1920년 가을, 그는 오스트리아 시골 마을 트라텐바흐의 초등학교 교사로 부임합니다. 인구 800명의 작은 마을. 그는 8살에서 10살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하지만 그는 케임브리지처럼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에게 수학, 철학, 논리학을 가르칩니다. 아이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완벽주의자였습니다. 학생이 문제를 못 풀면 화를 냈습니다. 한 학생이 증언합니다. 비트겐슈타인 선생님은 무서웠어요. 우리가 답을 못하면 귀를 잡아당겼어요. 한 번은 친구가 수학 문제를 못 풀었는데 선생님이 친구 머리를 잡고 책상에 부딪혀 기절했어요.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요제프 하이넥이라는 11살 소년. 비트겐슈타인이 때린 후 쓰러집니다. 학부모들이 몰려옵니다. 비트겐슈타인은 교실을 나와 다시는 그 마을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1926년 학생 구타 혐의로 재판. 비트겐슈타인은 법정에 섭니다. 하지만 증인들이 증언을 번복합니다. 무죄 판결. 진실은 알 수 없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비트겐슈타인 가문의 영향력이 작용했다고 추정합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오터탈이라는 마을로 옮깁니다. 여기서도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완벽주의. 아이들에 대한 기대. 폭력. 한 학부모가 비트겐슈타인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이 아이들은 농부의 자식들입니다. 철학자가 될 필요 없어요. 비트겐슈타인은 답합니다. 그래서 포기하라는 겁니까? 모든 인간은 진리를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1926년 비트겐슈타인은 힌터브릴 수도원에서 정원사 조수로 몇 개월간 일합니다. 그는 수도사가 되는 것도 고려했습니다. 그는 누이 마르가레트의 집을 짓기로 합니다. 빈의 모더니즘 건축물 설계하는데 3년간 집중합니다. 창문 손잡이 하나, 문 높이 1mm까지 완벽하게 계산합니다. 1929년 친구 프랭크 램지가 설득합니다. 비트겐슈타인, 당신은 철학자입니다. 케임브리지로 돌아오십시오. 비트겐슈타인은 오랜 고민 끝에 케임브리지에 도착합니다. 케임브리지는 제안합니다. 논리철학 논고를 박사 논문으로 제출하십시오. 심사위원은 러셀과 무어. 심사가 끝난 후 비트겐슈타인은 두 사람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합니다. 걱정 마세요. 당신들은 절대 이해 못할 테니까. 러셀과 무어는 웃으며 박사 학위를 수여합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케임브리지에서 강의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의 강의는 이상했습니다. 노트도 준비된 원고도 없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아 즉석에서 생각하며 말합니다. 때로는 30분간 침묵합니다. 학생들은 말했습니다. 비트겐슈타인 교수는 생각하는 과정 그 자체를 보여줬다. 때로는 아니야. 이건 아니야 라고 중얼거렸다. 우리는 천재가 고뇌하는 걸 목격했다. 1930년대 비트겐슈타인은 새로운 책을 씁니다. 이 책은 논리철학 논고를 부정합니다. 논리철학 논고에서 그는 말했습니다. 언어는 세계의 논리적 그림이다. 철학적 탐구에서 그는 말합니다. 언어는 게임이다. 맥락에 따라 의미가 바뀐다. 고정된 의미란 없다. 자기 자신을 뒤집는 천재. 철학적 탐구는 완성되었지만 비트겐슈타인은 출판을 거부합니다. 아직 불완전하다. 내가 죽으면 출판하십시오. 그 전엔 안 됩니다. 이 책은 그의 사후 1953년에 출판됩니다. 1936년 비트겐슈타인은 오터탈로 돌아갑니다. 그가 때렸던 학생들을 찾아가 용서를 구합니다. 최소 4명을 방문했습니다. 1949년 비트겐슈타인은 전립선암 진단을 받습니다. 그는 치료를 거부합니다. 나는 충분히 살았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친구 에드워드 비반의 집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냅니다. 그는 죽기 직전까지 노트를 씁니다. 철학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무엇을 모르는지는 보여준다. 1951년 4월 28일 친구들이 병상을 찾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루트비인은 비반 부인에게 말합니다. 내 인생은 경이로웠다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다음 날 4월 29일 숨을 거둡니다. 향년 62세. 비트겐슈타인은 왜 완벽한 책을 쓰고도 도망쳤을까요? 왜 아이들을 때렸을까요? 왜 자기 자신을 계속 부정했을까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철학의 목적은 파리병에서 나가는 길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어떤 병 안에 갇혀 있습니다. 타인의 기대, 자기 혐오, 완벽주의, 과거의 성공, 사회의 시선. 비트겐슈타인은 평생 그 병에서 나가려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끝내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천재였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질문이 남습니다. 성공한 삶과 의미 있는 삶은 같은 걸까? 우리가 진짜 탈출해야 할 건 세상인가? 우리 자신인가? 완벽을 추구하는 것과 인간으로 사는 것, 둘은 양립할 수 있는가? 비트겐슈타인의 묘비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선 침묵해야 한다. 하지만 그는 평생 침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질문 하나라도 남겼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